자, 이제 마지막 편에 제가 들어가서 진정한 민주국가의 조건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무죄, 무전주제가 발생하는 원인. 참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동안에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으로 바꾸겠다. 이게 좀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공소청으로 바꿔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국가가 이 검찰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이 망할 지경에 그 경지까지 갈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 귀감을 하나의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그런 하나의 징표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 하면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이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랬는데 이 검사들이 제멋대로 해가지고 이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됐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하는 그렇죠. 하나의 이제 일벌백계 하는 그런 이제 교육이 될 텐데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무조건 바꾸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건지. 저는 바꿔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규감을 지기 위한 건 수단이지 그걸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20대, 제가 이 글을 쓴 게 20대 대통령 선거 때, 지금 이제 21대인데 20대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선거 쟁점 중에 하나는 공정이었어요. 그렇죠? 다 공정하게 하겠다고 다 한 거야. 후보들이. 1인 1표를 근간으로 해서 국가 권력이 형성되고 결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 행정에 공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공정을 외치는 거예요? 20대들이. 정치인들이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 이게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 20대들이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정치인들은 그냥 정권 뺏는 데만 이 혈안이 돼 있지 뭘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건지는 그건 깊이 있게 이야기를 안 해. 왜?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안 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예능, 스포츠. 이건 이제 공정한 룰이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특히 골프는 심판이 없잖아요. 거의. 어떤 거 결정할 때는 이제 사람 불러가지고 여기 룰이 뭐냐 그거 물어봐도 자기가 하는 거야 그냥.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왜? 이거 공정하게 이루어지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두뇌가 좋으면 그렇죠. 이 스포츠는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뇌가 이게 돼야 돼.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고 결국 뭐예요? 우리 이 남자들이 특히 여자 골프 특출하다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특출한 거예요. 머리가. 그 결과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엄청난 원동력이 되고 있다. BTS니 뭐니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재능을 타고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과학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의 컨트롤 타워인 법조 분야가 그 후진성을 완전 후진국이야. 너무 후진국이에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 후진적인 그 조직에서 생활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뭐를 고치겠어요? 머릿속에 새로운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그걸 즐겼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국가를 바꿀 수가 있어요? 행정 시스템을?
그 안에서 뇌물로 다 이렇게 매수돼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나와서 국가를 변경시키겠냐 이거예요. 그 똥물을 즐기던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과감하게 그 안에 있으면서도 위슬블로우가 돼가지고 소리를 외치고 그런 이 검사들도 있잖아요. 유명한 우리 여자 검사님도 있고 그런 이 결기가 있어야 세상을 바꿔나가지. 그 얘기가 다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 말하자면 이 마음속에 내가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야무진, 그렇죠? 그게 있어야,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국가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냥 술이나 먹고 접대받고 이러던 사람들이 뭘 고쳐야 나와가지고 그건 다 헛된 얘기야. 안 되는 거. 아니 그거 판단을 못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국민이. 그걸 판단 못하니까. 국가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야.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연구를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바꿔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바꿔지고 이거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이 나라가 민주화되고 잘 살아야 본인 국민 개개인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직접. 그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야. 참여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까 참여해야 되는 거야. 국가 행정이 공정하지 못한 독재 정권에서는 거짓이 판을치잖아요. 그렇죠? 독재 국가 왜 독재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보를 다 닫아놓잖아요. 그 세상 자기네 나라가 돌아가는 걸로 국민들이 몰라. 전혀 몰라. 우리가 군사정권 때 그랬잖아요. 국민을 기만하며 국민의 삶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간다. 독재자 몇몇 사람만 즐기는 거야. 호압한 생활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보면 독재국가 러시아는 과거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통제하고 자국의 국민들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이기고 있다고 속이면서 전쟁을 수행하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다. 이 꽃다운 나이에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요. 무엇을 위해서? 결과 수많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아무 명분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제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독재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독재 국가. 민주주의 사회는 상권 분립을 기초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민주주의 틀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현재 우리나라 보면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대통령 후보들은 예외 없이 공정하게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공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 없어. 그냥 말로만 공정이야. 말로만 여러분들 잘 살게 해줄게요. 국가를 그럼 발전시키려면 로드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드맵이. 구체적인 계획이 디테일한. 이 디테일이 악마 아니에요? 디테일이 악마. 그게 해결이 돼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디테일이 없어. 근데 그냥 뭐예요? 여론몰이만 해가는 거야.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뭐예요?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내 후보를 누구를 뽑을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또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프로그램 나 있으면 듣고 그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들어보고 판단하고 우우 몰려가지고 시장통에 가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 사람들 그냥 선동하기 위해서 하던 그거 아니에요? 이제 바꿔야죠. 사회가 바뀌었는데 어디 소셜 네트워크도 발전돼 있는데 과연 말로만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을 외친다고 해도 그 외침은 공한 메아리에
불가해요. 다 공정을 외쳤잖아요, 후보들마다. 근데 공정을 외치고 나선 나중에 뭐예요? 개헌 선포하고 내란죄로 오게 들어가 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외친 공정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시켜야 되고 모든 국민이 다 깨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다 그렇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그거를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연구하고 분석을 하려면 직접 국가 권력과 맞서서 치열하게 싸워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해보지 않고는 국가가 어디가 썩었는지 알 수,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험하지 해보자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썩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내 경험에 의하면, 제가 해봤어요. 제 사건을 가지고. 저는 미국 변호사니까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 사건이 생겨가지고, 제 아들하고 해가지고 그냥 엮어가지고, 제가 이 바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들을 좀 엮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실패했죠, 다. 그래서 제가 국가배상소송, 형사고소장 등의 이것들을 하게 됩니다. 다루면서 준비서면, 고소장, 항고장 등을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정교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도 검찰과 법원은 동문서답을 하기 일쑤다. 모든 사건에는 핵심 쟁점이 있잖아요. 따라서 검사 판사는 법률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뽑은 거 아니에요? 법률 전문가로서 핵심 쟁점에 대해 논리적, 법리적으로 답변을 해줄 것을 제가 요청할 거 아니에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와 판사는 논리적으로 대응이 안 되니까 뭐예요? 아주 그냥 너무 편하네. 이거 그렇게 답변 한번 보죠. 너무 짧아. 검사의 불기소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잘못도 없다. 제가 항고를 하거나 해가지고 법원으로 가고 뭐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법원의 판사가 내가 보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왜 Y가 설명이 하나도 없어. 판사는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는지가 아무도 설명이 없어. 원심 결정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왜 잘못이 없는지를 서로 제가 이야기한 것과 검사가 얘기한 걸 비교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너무 편한 거야. 딱 요거야. 요 판결문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등으로 한 장도 안 돼. 이게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판결문이 뭐예요? 이게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 판사가.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디테일하게 썼잖아요. 쟁점별로 다 이 쟁점, 쟁점을 10개 나눠가지고 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한 것과 검사가 한 얘기를. 관련 증거들과 법률이 있으면 이 증거를 법률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로는 그걸 리즈닝이라고 그래요. 추론이라고 그래요. 추론.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또는 아티큘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에서 로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로스쿨에서. 그래 유행에서의 법률에서에 들어가는 건 변호사 시험 점수가 아니고 학교에서 특히 로스쿨 1학년 때 성적 가지고 전국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본주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가장 논리적으로 답변서를 잘 작성하냐.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니까. 그래서 1학년에 딱 지나고 나면 유명 높으면서 와가지고 다 직원으로 채용해 가. 변호사 시험도 합격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 알아서 판단해라. 나는 판사야. 네가 뭐 알아? 너는 내 앞에 오면 그냥 굽신거려야 돼. 뭘 말이 많아. 판사가 하면 이야기 들어야지. 이게 정말 완전히
조선시대 원님이야. 이게 우리가 그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시대 원님 재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부패가 싹 트는 거예요. 힘없는 일반인은 나는 죄가 없는데 검사 판사가 억울하게 결정을 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고치고 공정하게 만든다고?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어? 그냥 공정하면 공정하게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고 한심한 거예요. 그럼 왜 유전무죄, 유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생각하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창조주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검사와 판사에게 사건 해결에 정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들이 있는 증거도 없다 그러고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끄면서 하고.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야. 왜 헌법에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그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그 무한대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검찰과 법원에 근무하던 검사와 판사가 변호사를 하게 되면 정관이용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가서 쑥닥쑥닥 하면 없는 것도 있는 게 되고 있는 것도 없는 게 돼. 이게 정말 똥물이야. 그냥 똥물, 더러운 똥물. 대형 로펌들은 정관들을 모시기에 바쁘다. 정관을 모시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관의 도움을 얻을 수 없으니 수사와 재판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분신을 하고 죽고, 그 누가 죽이는 거예요? 국가가 죽이는 거야. 국가가.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이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검사와 판사의 무절제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이게 검사와 판사가 합리적으로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따라서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조그만, 제가 설명드린 조그만 아기들도 엄마가 준 돈, 용돈을 가지고 가게 가서 100원짜리 사탕 하나 사 먹어도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랬어요. 전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럼 그 세금으로 살아가면 모든 국민을 위해서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의무예요. 이런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인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너 공부 잘하면 출세하고 뭐하고 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야. 결과 돈 없는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야.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야.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과 법원은 공정사회 실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이게 바로 쓰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 왜? 기본적으로 헌법이 법이잖아요.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법원과 검찰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야. 검찰과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뭐해? 그건 허상에 불과해. 공정사회 구현은 사실상 불가능해. 그냥 불가능해. 생각만으로 공정사회 구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상의 날개지. 그런 상상은 누구나 해. 아무 로직도 없고 상상하는 건 누구나 해. 평등권을 설명하시오. 옛날에 사법고시 보면 그렇죠? 행복지원권을 설명하시오. 그거 글짓기지. 그게 지식이에요? 우리 그런 속에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된 거야. 로직이 없어. 팩트에 근거해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게 없다. 이게 교육에. 어떻게 로지컬을 리즈닝을 하고 아티큘레이션을 하고 이 과정이 없어. 생략된 거야. 따라서 검찰과 법원이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심원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백 년 동안 운영해온 미국 등에는 배심원제도가 있어요. 배심원제도는 형사사건에도 적용이 되고 민사사건에도 적용이 됩니다. 배심원제도를 두는 이유는 검사와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건을 불합리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깨인 거예요. 오래전에 벌써 깨인 거야. 그래서 이 제도적인 장치를 둔 거예요. 결과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옛날부터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일을 따라 우리나라는 뭐고 원래 일제시대 그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독립권 갖다 조지고 그냥 고문하고 이런 놈들이 다 이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문화가 지금 이 잔재가 지금도 있는 거야.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을 죄가 없는 거로 만들고 이게 일제시대 순사들이 하던 거 아니에요 검사들이. 우리나라도 미국의 일을 따라 2008년 1월부터 일부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제도, 배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과 달리 배심원의 판결이 법원의 판결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잖아요. 미국은 전부 다 형사사건은 배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외 없이. 그게 다른 거예요. 자, 대배심은 형사사건에서 미국의 이제 대배심이에요. 이건 이제 기소할 때 대배심이 있고 소배심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건데 대배심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법 국가에서 일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그걸 아는 사람이 해가지고 위원들 뭐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 입김에 놀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대략 20여 명으로 구성이 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소배심과 비교해 대배심이라고. 소배심은 이 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렇죠? 대배심은 수가 더 많은 거예요. 이는 정부의 기소 재량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민이 기소하는 철학에 기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깨었으니까 일찍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 옛날부터 과학하면 다 외워서 달달달달 뭐 천자문 외우고 외우는 거만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리즈닝을 옛날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그 리즈닝으로.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증거법에 의해 위법 수집 배제되거나 전문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도 대배심에서 사용하니까 이건 전문적인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연방 형사소송 규칙은 대배심은 16명에서 23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자, 지금 보면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뭘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이제 이 모델 그 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각 주가 자기네 사정에 맞게 그게 자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규칙은 대배심은 16, 2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기소할 때는 찬성해야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반 이상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반수 이상이. 우리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개성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는데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누가 결정해요? 검찰총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잘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겠죠? 그럼 나중에 거수로 하는 거잖아요. 거수로. 그 누굴 따라가요?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지. 정관들이 여기 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또 해본 나 위원이다 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 해먹는 거 아니에요. 공정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정성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있으나 마나야. 형식이야 그냥 형식. 의미가 없어. 이 제도의 문제점은 동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원은 일반인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것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위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청관이해 등의 문제점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국민적 의혹, 사회적 이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의 국민은 검찰 기소재량권의 희생령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미국 국민은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대배심 제도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는 민사사건에서 판사의 재판권 남용 행위도 배심 제도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제 시도한다면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송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배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민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형사는 인신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건 중요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 예. 민사는 이게 돈에 가는 거지만은 그것도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인신 구속이 되면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야, 민사보다 형사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이 배심원 제도가 바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을 한다, 이 판단을.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황을 타파하려면 국민 스스로 재판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판단하면 안 되죠. 결국은 언젠가는 그러면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사회는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돼. 그래야 훌륭한 민주사회가 될 수 있어. 아주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면 국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럼 부강한 국가가 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국력이 분산이 되지 않고 지금같이 그냥 서로 나눠가지고 싸움질하면 이게 어떻게 국가가 발전해요. 너무너무 어렵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동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죠?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검사가 기소를 하려면 증거와 법률의 근거에 기소를 해야 돼요. 판사도 판결하려면 증거와 법률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증거 없이 지멋대로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무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하거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면 법치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정사회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무분별한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검수완박이 지금 이게 분명 이때부터 난리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상한 거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이와 같은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수없이 목격해 왔어요. 못 고치고 있어 아직도. 이걸 고치려는 리더가 지금 없어, 이 사회에. 그래서 계속 정치권이 공정사회를 만들도록 선거를 통해 채찍질을 하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채찍질을 못해. 그냥 선거로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요? 정치인 머릿속에 이걸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데, 딱 권력을 잡으면 나도 이제 권력 잡았으니까 나도 한번 해먹어야지. 딱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정치인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직접 들어가서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시기에 왔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옛날엔 못 살아서 교육도 못 받았는데 이제 거의 다 대학 들어가잖아요. 대학은 못 들어가도 방통대 있고 독학사 있고 뭐 수없이 많아. 평생교육 있고. 국가는 그런 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모든 국민이 다 대학을 나온 거 이상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
그게 정치인의 의무예요. 검사가 기소하기 전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이 기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검사의 무분별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딱 보고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 보니까 이거 기소하면 안 되겠네. 이게 증거가 불충분해. 이거 보니까 이게 뭐 조작된 것 같고 미국이 앞으로 이제 추론 이런 거 다 하겠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배심원들은 무작위로 선정이 되므로 배심원을 상대로 로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딱 다칠 생각. 이거 서로 컨트롤 못하니까.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냥 시행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정관예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관예우가 이 국가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이 행정조직 전체가 다 그래. 다 정관조직이야. 왜 고위직에 가려고 그래요? 나중에 나오면 가서 정관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로펌에가 있잖아, 그 사람들. 이걸 막아야 되잖아, 이거를. 정치인들이 이 노력을 해야지, 국민을 위하면. 전직 고위 검찰 공무원을 변호사로 선임한다고 해도 기소 여부 판단을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이 함으로 로비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을 판결하거나 국가배상 사건이나 사인 간의 소송 등을 판결하게 된다.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법률 등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법률은 되게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짧아. 구체적인 사건, 이게 증거를 가지고 적용하려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원칙이 있는 건데 우리 법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판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미국에는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절차를 전부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판사가 지멋대로 못한다 이거야. 물론 그 결론을 배심원이 내리는데 판사가 그 과정을 세밀하게 뒤에 가면 설명하겠지만 세밀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탁탁 증거를 보고 해가서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멋대로야,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지금 미운 놈은 덜 주고 이쁜 놈은 더 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룰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1심, 2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고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 판단은 판례가 되어서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건을 해결하는 지침이 돼요. 그렇죠? 우리 법원조직법에 당해사건에 관해서요. 왜 당해사건이라고 했을까요? 판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적용된 사건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판례가 있더라도 이 판례의 사건은 내가 지금 내가 준 여러분한테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 판례에 있는 사건하고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이 사건에서 당신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 판례를 뒤엎을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왜 사건은 다 다르니까 이 판례를 가지고 이 사건에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추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증거를 다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이쪽의 기존 판례 사건과 다르니까 이 결론은 다르게 나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로스쿨 교육의 목적이야. 판례를 절대 신봉하는 게 아니고. 똑같으면 물론 적용할 수 있겠죠. 똑같으면. 다 다르거든. 그게 로직이야, 로직. 그 교육을 시키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판단은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건을 해결하는 지침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도 그냥 판사들은 가면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뭘 말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머리가 돌아가는 변호사들은 참 이렇게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 그래죠. 로펌에 있으니까. 참 우습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모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판례를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맹신. 우리 교육이 잘못돼서.
문제는 여러 종류의 관련 증거가 있고 유사한 판례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여러 개 판례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어떤 증거, 어떤 판례를 근거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실상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어렵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사니까. 예. 교육을 안 받으니까 어려운 거야. 새로운 세계는 교육을 받아야 알게 되는 거지. 원시 시대에 사는 사람이 문명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하지. 판사가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무절제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제한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면 정관예우 폐해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의 결론을 판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판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판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증거에 근거해서 유죄, 무죄, 원고 승소, 피고 승소의 결론을 내리면 정관예우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왜? 이게 뭐 판사가 내리는 게 아니니까 그 결정을 일반 국민이 내리는 거잖아요. 네,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공부할 때 30년 전에 저한테 배심원으로 오라고 그 통지가 와요. 이게 무작위로 오는 거야.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레터를 쓰죠. 써가지고 보내요. 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 이거 공부하러 왔으니까 나는 배심원 자격이 없어요. 이거 보내. 무작위야, 무작위. 그러니까 이거를 로비가 불가능해.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으로 볼 때 배심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공정한 국가로 만들 기반을 이미 다진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강의 듣고 나면 이거 나쁜 인간들이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연구도 안 하고 지들 권력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항의하려고 이 짓거리들 하고 있네. 다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이걸 알겠어요.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거 교육을 받아야 아는 건데.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12명의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게 되는데 판사는 배심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심원에게 판결 지침을 내려요. 지침을 내려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유무죄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쭉 과정을 거쳐서 증거를 다 분석하고 증인의 증언도 듣고 배심원들은 이 절차에 따라 직접 증거와 direct evidence, 그렇죠. 정황 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 및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최종 유무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유무죄를 판단할 때 배심원들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beyond reasonable doubt라고 그래요. 이 인간이 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 저거는 유죄야. 이 기소를 할 때, 이거는 이게 진짜 누가 봐도 이건 저 사람이 유죄야. 그 원칙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증명의 원칙인데 이거를 준수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지를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 검증을 위해서 검찰에 많은 증거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대배심원들이 한 거는 그 당시 여기같이 상세하진 않죠.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게 여기는 만장일치니까 이거는 이때 법원에서는 그건 증거 추론 과정을 거쳐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무죄 추정, 피고인의 증언 유무, 입증 책임, 증인의 신빙성 등을 쫙 고려해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냥 우리 대한민국 판사들이 하듯이 지 마음대로 원인 재판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 피고인이 아마도 유죄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행동 보니까 그냥 저놈이 유죄일 것 같아. 그러니까 대충 증거 꾸며가지고 그렇죠? 살인성화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제가 하는 거 봤어? 뭐 대충 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하나들이에요. 인류 역사 이래
삼위성으로 죽어가고 목이 잘린 사람 하나둘이 아니야. 그건 인간이 사악해서 그래. 기본적으로 막지 않으면 그런 현상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그래서 우리가 형사사건은 미국에서는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민사에서는 preponderance of evidence. 그러니까 거기는 50%를 넘어가면 그쪽이 이기는 거야. 근데 형사사건은 거의 100% 가까이 확신을 줘야만 유죄가 되는 거예요. 증거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친 후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일반인이 통상인이 생각할 때 통상인이 지식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생각할 때 이런 여러 과정을 딱 거치니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법이 상식이잖아요. 특히 형법은 뭐예요? 내추럴로잖아요. 자연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일반인들이 세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국제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렵잖아. 형법은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다 성경하고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다 이해해. 예.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시민행위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야 하므로 100% 가까운 확실성이 없으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정도의 증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막 제멋대로잖아요. 제멋대로.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죽을 고생을 하다 그 재심이 왜 있는 거예요? 재심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재심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래야 재심이 되는 거지 재심을 할 수는 있어요. 일반인들이. 증거 추론. 추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사실의 증명을 토대로 어떤 사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론, 발견,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 제가 이제 사례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어느 날 밤 9시 아니면 10시에 비가 오지 않아서 딱 제가 창밖을 보니까 비가 안 오고 하늘에 쾌청에 달이 떠 있고 잠자리에 들어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딱 열어봤어. 근데 비 오는 것은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거리하고 보도가 다 젖어 있어.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지 뭔지 그냥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비 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다니고 챙기고 가고 거리에 보도가 젖은 게 증거죠. 다이렉트 에비던스는 아니야. 정황 증거야. 정황 증거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 그럼 제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밤에 내가 자다가 보지 못했는데 비가 많이 왔구나. 이 결론을 내리면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비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가는 게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즉 잠자고 있는 동안 비가 내렸다는 사실은 거리와 보도에 물이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들고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근데 자, 다른 사람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게 저 음모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밤에 잠에 잤어. 아주 쾌청해. 저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도로 한쪽에 물이 조금 젖어 있어. 근데 사람들은 아주 쾌청하게 차림새도 딱 깨끗하게 환한데 여름인지 그러고 다 다니고 있어. 근데 이 도로에 있는 물을 보고 이 사람이 밤에 비가 왔네. 그 뭐예요? 부정선거가 있었네. 근데 그 물은 소방차가 가다가 물을 뿌리고 간 거야. 근데 사실관계도 하나도 확인을 안 해. 그리고 나가가지고 밤에 비가 왔어. 그리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그놈이 정상적인 놈이에요? 비정상적인 놈이 미친놈 아니에요? 그리고 미친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그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게 나오는 거야. 트럼프가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장사꾼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미국에. 추론은 증명된 사실로부터 도출되어야 하고, 추론이 추측적인 것이 아니라 증명된 사실로부터 자연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가 증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법에. 뭐 교육도 없어, 대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엉망진창으로 사법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무죄 추정. 국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배심원은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해야 돼요. 이 배심원 판결 지침에 전부 룰이 있는 거야. 대입을 해가지고 결론에 이르니까. 피고인의 증언 유무. 피고인이 증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추론이 도출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므로 배심원은 유무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증언대에서 증언하지 않았다고 해요.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추론을 해서는 안 된다. 왜? 형사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국가에 있는 거죠. 국가에. 입증 책임을 국가에 줬기 때문에 피고인이 거기 나가서 내가 이거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국가가 입증해라. 국가가. 입증 책임.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요구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면 국가는 입증 책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법 같은 것도 그렇죠. 입증 책임은 그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거기도 국가에 있잖아요. 미국은 이 조세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있어요? 납세자한테 있어요. 이게 달라 서로. 무서운 거야. 반면 국가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룰이 다 있는 거예요. 룰이. 이 룰에 따라서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증인의 신빙성. 그 신빙성이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증언했다고 다 믿어주면 안 되잖아요. 검사들이 뭐 해가지고 사람 갖다 놓고 대충 이야기 듣고선 이거 증인이야.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신빙성을. 그 신빙성을 따지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지. 피고인은 증언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중요하다. 이건 증인 안 듣는다. 이게 피고인은 그 사람이 아마 나는 결백해요 하는 거는 듣지 않겠다 이거예요. 증언할 의무도 없고. 배심원은 증인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거짓으로 증언했는지 실수로 증언했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증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증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룰인 배심원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무시할 수도 있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있다.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다. 왜? 상식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합리적인 이 사고를 가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뭐 복잡한 룰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심원은 증인에게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었다면 그 동기가 모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동기가 있으면 인텐션이 생기고 행위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 동기가 증인의 증언에 진실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동기가 모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게 추론을 하는 거야. 배심원은 증인이 자신의 증언으로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어. 자,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내가 증언함으로써 다른 사건들이 걸려 있는데 자기가 혜택을 받을 거면 당연히 거짓말 하겠죠. 그거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쌍방울 사건 같은 게 다 대북송금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거 다 책으로 써놨지만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 내린 게. 저는 이 원칙에 의해서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합리적인 증거가. 배심원은 이해관계가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요게 이 피고인하고 이해관계 다 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믿어주는 게 아니고. 배심원은 증인의 과거, 유죄 판결이 증인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기죄가 있는 사람들의 증언은 받아주지 않아요. 사기죄가 있으면. 그 룰이 있어.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증언을 믿어주는 거야. 이게 정말 이런 게 없어. 에비던스 룰이 없어. 미국은 뭐 제일 어려워. 법률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시험을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에비던스 룰이야. 에비던스 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유무죄를 결정하는 그 룰이 아주 디테일해.
우리는 그냥 뭐예요? 형사소송법 매출이잖아. 이러니 그냥 원시 시대 원님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은. 배심원은 증인의 과거 유죄 판결이 증인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이 사람이 보니까 사기죄를 져가지고 이게 구속이 됐어.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프로더라 그러죠.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건 사기꾼인데 뭐. 또 사기꾼 얘기는 뭘 들어. 미국의 정치인이 옛날에는 거짓말을 하면 그냥 매장되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가 하도 뭐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게 무뎌졌어 다. 배심원은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고려할 수 있다. 일관성이 없는 진술하면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럼 이 증인은 이거 안 되겠네. 왔다 갔다 하니까 일관성이 없어. 과거의 불일치 진술의 내용은 발생한 것에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진실성을 평가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과거에 이 증인이 불일치한 진술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후에 또 발생하되 또 증언을 하게 돼. 근데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진실성을 평가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룰을 다 거쳐가지고 배심원들이 판사의 지시에 의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배심원이 판결 지침을 내려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성추문 임망의 사건, 제가 이것도 이 전자책으로 다 발간을 해놨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뽑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 판사가 배심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읽어줘요. 이게 굉장히 오래, 이게 양이 많은데 제가 일부만 간추린 거예요. 배심원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이제 여러분에게 법률에 대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을 하면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이. 매뉴얼이죠. 그렇죠? 우선 이 사건과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를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테니까. 여러분은 제가 재판을 시작할 때 그 원칙들 중 일부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 다 들었겠죠. 배심원들이. 저는 이 단계에서 이 지침들을 반복함으로써 계속 반복을 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가게 되니까 여러 번 가본 사람들이 이미 다 잘 아는 거죠. 그렇죠? 다 알아요.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정의하고 그 정의에 적용되는 법리를 설명한 후 각 공소 사실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심원 심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지침을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1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침의 사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원하시면 지침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읽어달라고 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법원과 배심원의 역할. 그 판사가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그냥 있는 거를 읽는 거예요. 이 지침을 내리는 동안 증거를 요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법을 설명하기 위해 증거의 일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대한 언급 또는 증거를 참조하지 않기로 한 저의 결정은 어떤 특정한 증거의 진실성, 정확성 또는 중요성에 대한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배심원들이 증거를 가지고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톤이라도 하나 높이면 배심원들이 저 판사는 이쪽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공정한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재판 과정에서 제가 말한 어떤 것도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를. 만약에 제가 의견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 지침을 내리는 과정에서 저의 목소리나 억양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강의하다 보면 억양이 어느 때는 막 저도 이제 이게 막
너무 그냥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게 톤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톤이 올라가. 딱 그런 거예요, 인간은.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다. 제가 톤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막 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은 법이나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증거를 판단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판사의 책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배심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판단하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죄든 무죄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 공소 내용에 대한 판결은 만장일치해야 됩니다. 즉 배심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그것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려면 다른 배심원들과 함께 심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만장일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서로 어그리가 돼야 돼. 아 그래 이거 맞아. 근데 12명이 다 모여가지고 다 어그리가 돼. 근데 한 사람이 아니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측면이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 이제 만장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즉 증거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증거를 고려할 때 서로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함께 추론. 제가 추론 과정 설명드렸죠. 앞에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심의할 때 그것이 개별적인 판단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직접 사건을 결정하되 각자가 직접 사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직 다른 배심원들과 함께 공정하게 증거를 고려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보는 시야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의견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단지 재판이 끝나기를 원하거나 투표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증거에 대한 정직한 견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자신의 입장이 옳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검토를 재검토하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끝없는 추론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배심원 심의 규칙.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심의하는 동안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법원에 있으면서 심의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배심원실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 나가면 안 돼요.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의하는 동안 배심원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점심 식사는 당연히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핸드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심의하는 동안 당신을 위해 보관할 법원 직원에게 그것을 줘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배심원 회의실에 모두 모여 있을 때만 이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을 오가면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각 배심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른 배심원이 무슨 말을 하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법적으로 배심원 회의실에 모두 모여 있을 때만 해야 됩니다. 같이 모여 있을 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별도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 12분 모두 배심원 회의실에 모이지 않았다면 모두 참석할 때까지 심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고 하면 안 되니까. 심의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여러분들만 논의를 해야 하고 법원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과 논의를 하거나 동료 배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석해 논의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이나 부탁이 있으면 반드시 쪽지를 써서 저와 대화해야 되고 그 쪽지를 법원 직원을 통해 저에게 주어야 합니다. 쪽지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잘못 질문하면 막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저와 서면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막 얘기해가지고 회의를 흩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4시 30분 정도까지 배심원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9시에 모여서 4시 30분까지. 그러나 배심원들이 원하고 배심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그 후에도 배심원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부족해. 판사님 좀 더 합시다 하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한 이런 시간 내에 메모를 보내고 4시 30분 이후에 머물고 싶은지, 만약 그렇다면 몇 시까지 일하고 싶은지 사전에 알려달라는 얘기죠. 선택한 시간에 따라서 법원은 또 저녁도 주문해가지고 제공을 해야 계속 할 거잖아요. 우리 법에 따라, 미국 법에 따라 저는 배심원들 중 어느 한 명, 배심원 그룹 또는 심지어는 모든 배심원들과 사건의 사실관계 혹은 공소 항목에 대한 가능한 판결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절대 배심원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는 어떤 메모에도 공소 항목에 대한 배심원들의 투표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하지 마세요. 배심원이 심의 중에 저에게 말을 하고 싶다면 이곳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만날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다면, 하지만 어떤 배심원도 이 사건의 사실, 가능한 판결, 공소 항목에 대한 배심원의 투표가 무엇인지 그 자리가 마련돼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룰이야.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배심원이 그런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말을 하든 듣겠지만 만약 그 대답에 법에 대한 지시가 포함된다면 저는 그 배심원에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배심원 전체를 법정에 불러 전체 배심원에게 대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이 모든 배심원이 제가 법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정확히 동시에 듣도록 요구하고 있고 배심원이 다른 배심원이 아닌 저에게 그런 지시를 듣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법에 대한 저의 지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훨씬 길죠. 이게 이제 사건에 대한 게 또 거기 지시가 있을 테니까. 제가 일부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싶으면 이제 제가 전자책을 써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민주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권력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위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정하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느껴야 신바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일하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고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썩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네팔, 필리핀 요즘 난리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깨이니까 이제 그런 폭동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못 참겠거든, 이 불의를. 젊으니까 하는 거예요, 젊으니까. 나이 드는 사람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권, 그거 젊은 피를 가지고 한 거니까 당연히 정치할 권리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발전시킨 사람이 저는 인정해요, 그거를.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민주화가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권력에 앉으면 또 부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권력을 지닌 자들이 법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 집행하게 되면 힘없는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독재 국가들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절대 독재자들에게 틈을 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심원 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배심원 역할을 하기 위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국민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겠죠.
뭐 가기 전에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거를 연구해야 돼. 정치권은 뭐 공소청도 중요하고 뭐 시범 케이스를 일벌백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모자 바꿔 쓴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소과정 또는 재판과정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참여 활동은 직접 민주주의 영역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내린 상세한 배심원 판결 지침을 읽어보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유무죄의 판단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이 프로를 찾듯이로 쭉 끌어 내려가는 거야.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없으니까 판사들이 원년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판사한테 지금 물을 수도 없어. 왜? 룰이 없고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 그중에 진짜 내가 국가를 위한다는 사람은 극소수지. 그렇게 양심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위슬블로어가 많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인간은 다 그렇게 돼 있어. 유무죄의 판단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배심원 제도의 운영 방법도 알게 된다. 민주적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될 내용이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높은 수준에 있고 세계적으로 K민주주의라는 위상을 알렸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예능도 잘해. 스포츠도 잘해. 뭐 하나 남았어요? 학문만 남았잖아요. 이게 학문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학문으로. 이거 예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스포츠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학문이야. 이거 학문이잖아 이거예요. 이걸로 우리나라가 우뚝 쓰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 민족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동방의 백이민족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우리 민족이 깨끗하다는 얘기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모든 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의 정치권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게 도면의 현상이거든. 모든 게.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의 파급 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전문지식으로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4편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들은 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데 가서 발표를 하고 서로 의견의 개진을 해야 되잖아요. 저보다 그럼 제가 이런 걸 알려주면 또 저보다 논리적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 또 그 사람은 더 좋은 논리를 가지고 또 접근해서 올 거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게 중요한 거야.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얘기도 듣고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젊은 사람도 또 깜빡깜빡하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기쁘잖아. 그럼 미래가 보이니까. 자,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그렇죠? 세계 속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4편에 걸친 장시간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